안녕하세요. 전략적 기획론 12주차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략적 기획론 12주차 할 차례죠. 지금까지 한 걸 잠깐 정리해 봅시다.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전략을 짤 때 어떤 절차,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지, 그리고 전략의 어떤 위계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렸죠. 저는 이제 방법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을 저희가 이제 그냥 기말고사 제출하면은 여러분들이 엉뚱한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13주 때 이제 모여서 이제 한번 점검을 갖고 조금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1단계로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추가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총학생회에서 긴급 학생 조사를 한 걸 보니까 학생들이 여전히 불안감이 크고 또 이제 학교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잠복기일까지 고려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학교 나오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2주를 연기해달라는 조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받아들여가지고 원래 우리가 13주 때 다음 주 강의실에 만나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고 얼굴도 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목숨 걸고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13주차 토론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 13주차 온라인 수업이 잘 되려면은 12주차 때 여러분들이 약속한 대로 각자 이제 각 팀의 전략들을 저한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12주차 이번 주 말까지 저한테 각 팀의 전략을 주시면은 그걸 갖고 13주 때는 줌 회의를 하는 걸로. 잘 안 써지네요. 줌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디 줌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24일이죠. 24일 날 오후 3시에 줌으로 만나서 이제 각 팀의 이제 전략을 서로 분석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수정사항을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말 페이퍼에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 12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늦어도 한 22일까지,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저한테 각 팀의 전략을 주셔야지 제가 검토를 해보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먼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전략을 잘 짜야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전략 이런 것 자체가 변화에 대한 계획이니까 이걸 잘 짜야지 변화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조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변화의 계획이고 이때 변화라는 것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왔습니다. 애널리스트랑 포뮬레이션. 그러면 이제 요 전략을 짜면 이제 결국은 이 실행하는 단계랑 물려 있고 이 실행은 이제 이른바 성과 관리랑 물려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전략을 아무리 잘 짜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전략만 잘 짜면은 그 기업이 영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180도 다른 얘기.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플래닝 팔러시, 그러니까 계획의 함정, 계획의 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략을 짜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180도 반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략적 기획 혹은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을 맹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전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제 전략을 짜는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짤까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전략을 짜는 방법에서 몇 가지 노하우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레이닝 스톰입니다. 브레이닝 스토밍. 브레이닝 스토밍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단기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법이고 아이디어의 왕을 막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를 잘 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뒤처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회의 시간에 말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브레인스토밍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의 억지 요소를 싹 없애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은 뭐냐면 제시된 아이디어나 의견에 대해서 절대 토달지 말자. 그리고 어떤 구조화된 어떤 절차 같은 걸 정하면 안 돼요. 그냥 마구 집어 던지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하거나 이를 개선하거나 또는 표절해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문제나 이슈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모여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의 분석에 바탕해서 세계 기업에 대한 전략을 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주저주저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물론 이제 전략을 짜는 기본적인 툴은 있습니다. 그때 말했듯이 스왓 분석을 갖고 뭐 강점과 기회를 결합한다든지 뭐 강점과 위기를 결합한다 이런 식의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이것 갖고는 전략 짜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브레인스톰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브레인스톰의 핵심은 뭐냐면은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절대 토달지 않는다는 거, 논평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좀 더 체계화한 게 635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이 한 번에 3개의 아이디어를 5분 동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름을 쭉 적고 아이디어를 3개를 5분 동안 제시하도록 하는 거죠. 쭉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쭉 30분 동안만 하면은 이런 게 108개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팀원이 한 3, 4명이 있으니까 5분 동안에 3개씩 던지게 하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또 5분 있다가 또 3개씩 던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수한 아이디어가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탄력적이죠. 이게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사숙고하다 보면은 그게 옳을까 그럴까 스스로 같이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한 번에 3개씩 그리고 5분 텀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걸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수히 쌓인단 말이죠. 그리고 비슷한 것끼리 있으면 그건 지워내면서 공통 아이디어를 묶어내면은 큰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집단 토론을 할 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스노우 카드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주로 이제 학생들과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할 때 캡스톤 디자인은 여러분 해본 분 계시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실제 현실로 옮기는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하는 학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저는 스노우 카드 기법이 좋았어요. 스노우 카드 기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회의 사회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갖고 그리고 개인은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습해서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개인이 각자 괜찮은 것들을 4-5개 뽑아서 하나씩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스트잇으로 적어가지고 벽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략이 비슷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그룹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참석자들이 동의할 때까지 수정하고 재분류하고 그리고 계속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회자가 있고 사회자가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각자의 의견들을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괜찮은 아이디어를 4-5개 적어서 붙이는 겁니다. 공통의 벽에 붙이고 같이 벽을 보면서 비슷한 거를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서 토론하면서 조정하고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러니까 집단 토론 그리고 막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뽑을 때는 이 스노우 카드 기법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브레인스토밍이랑 결합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포스트잇을 쓰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략 아이디어를 짤 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브레인 라이팅이라든지 스노우 카드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은 일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막 이번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 토론을 할 때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의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세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거죠.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략은 왜 실패하는가? 전략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전략을 잘 짜야지 변화에 적응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열심히 만든 비전이나 전략이나 실행계획, 액션 플랜들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략을 잘못 짰구나. 전략을 다시 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맥켄지는 이제 컨설팅 회사죠. 1, 2기업 CEO 79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무리 잘 짠 전략이라도 실패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왜 전략은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기껏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수십억을 들여서 컨설팅 회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략을 짠단 말이죠. 근데도 전략이 실패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답한단 말이죠. 왜 전략을 실패하는가? 이에 대해서 마이클 포터 제가 자주 얘기했죠. 2세대 전략가라고 얘기했었고 이 사람은 전략이 실패하는 세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을 위한 경쟁, 즉 경쟁을 위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없이 무리한 투자와 출혈 경쟁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안은 뭐냐면은 무조건 경쟁사를 이기려고 하는 전략을 짜서는 안 되고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가, 고객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 공기업 같은 경우에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공기업은 경쟁사가 대개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쟁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만은 보통 우리가 전략을 짤 때는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방식, 어떻게 하면 저 경쟁사를 압도할 것인가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리한 어떤 무리수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 전략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경쟁사가 목표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전략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현재 고객에 치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맛본 기업일수록 현재 고객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승불복이라는 얘기가 저번에 했었죠. 전승불복이 무슨 말이었죠? 전쟁에서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즉 예전에 이겼던 방식으로 다시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형무궁, 그러니까 변화를 무궁무진하게 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대개는 성공한 기업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즉 현재 고객을 상대로 현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고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은 시장이 변하다 보면은 고객도 현재는 고객이 아닌데 현재는 고객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내 비즈니스, 내 사업 혹은 내 미션에 어울리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른바 잠재 고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을 짤 때. 고객의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 고객은 현재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도 발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메리어트라는 호텔 아시죠? 메리어트가 이제 전 세계 체인인데 메리어트가 원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기사식당으로 출발했어요. 기사식당에서 그러니까 기사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트럭 기사들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하는 기사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커져가지고 공항 레스토랑으로 진입을 했죠. 그죠? 공항 레스토랑으로 진입하다가 더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비행기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내식을 공급하다가 결국은 글로벌 호텔 체인이 된 거거든요. 이때
메리트의 성장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잠재 고객을 스스로 발굴해서 확장시켰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기사 식당은 운전수들에게 혹은 트럭 운전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그럼 기사 식당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고객들에게도 내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면 생각하면서 공항 레스토랑으로 진출한 거죠. 공항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까 이럴 바야 내가 비행기 안에 기내식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비행기 기내식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비행기 타고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저쪽 지역, 이동한 지역, B지역에서 이동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다.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미치니까 차라리 호텔을 하면서 조식을 제공하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잠재 고객을 발굴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어트의 성공 기사 식당에서 글로벌 호텔 체인으로 발전한 그 성공 과정을 보면은 끊임없이 고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잠재 고객을 발굴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략이 실패하는 세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마르크 포터가 얘기하는 세 번째 요인은, 모든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점 돌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결단력과 용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케팅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고, 기술 개발도 잘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점 돌파. 전략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걸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성이 높고 성공 확률이 높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론 리더의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고 전략의 일관성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이 아니라 1점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놓치기 때문에 전략이 실패한다라고 마르크 포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완벽한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전략을, 그러니까 환경 분석도 하고 자신의 역량도 분석해서 전략을 짜지만은 결국은 완벽한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저 뮬러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라는 그 저널에다가 199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대학생들에게 논문 완성 소요 시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짧을 때는 얼마 될 것 같고 가장 길게 잡으면 얼마 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균을 내봤더니 가장 빨리 하면은 한 27.4일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길어봤자 48.6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논문을 쓰게 했더니 실제 소요 시간은 55.5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최악의 경우라고 이 범주 27.4일부터 48.6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초과돼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즉,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짜도 27일부터 48일까지는 굉장히 계획을 거의 이른바 인터벌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크게 해서 사실은 거의 실패 확률이 없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55.5일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그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례거든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른바 플래닝 팔러시라는 겁니다. 계획에 오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짜도 모든 상황과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전략을 짰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인지의 한계 혹은 정보의 한계, 행정학에서는 그것을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죠. 제한된 합리성. 우리 인지의 한계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갖고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사 모든 정보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행정학 기본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불확정성 혹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전략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능력과 의지를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수는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향 속에서 전략은 될 수 있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냉정하게 짜더라도 굉장히 조금 뭐랄까 조금 낙관적으로 짜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전략은 환경 변화를 과소평가했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던 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 이런 두 가지 요소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환경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짜진 전략은 계획은 항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짜고 어떻게 환경 변화를 잘 분석하고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을 짤 건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계획의 오류, 플래닝 팔러시, 계획의 오류에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허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전략을 짜고 연습 삼아서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전략적 기획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건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맥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계획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완벽한 계획을 짠다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실행 후 상황 변화에 맞게 민첩하게 대처하는 이 민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민첩성이라는 것이 바로 애자일이라는 거거든요. 즉 환경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의 전략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폭포수 방법과 애자일 방법이 있는데 애자일이 이제 민첩하다는 건데 폭포수 방법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과 장기적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거쳐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죠. 이게 폭포수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상황이 변하면은 이런 완벽한 계획은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애자일 방법론은 뭐냐면은 계획을 이렇게 완벽하게 짜지 않아요. 약간 두리뭉실하게 짜요. 그리고 상황 변화 혹은 고객의 피드백에 반응해서 이렇게 민첩하게 변화하는 거죠. 즉 전략을 딱 틀에 짜여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혹은 고객의 니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짜는 거죠. 이게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은 환경 변화가 너무 급변하게 일어나니까 고객의 니즈도 워낙 급변하게 일어나니까 계획을 완벽하게 짜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랍니다. 민첩한 방법론이라는 뜻이죠. 민첩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거 보세요. 애자일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누구죠? 이 사람 갑자기 자마이카의 이 달리기 선수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새.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일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빠른 거죠. 스피디한 거고 래피디하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민첩한 건 아닙니다. 민첩한 건 이런 게 민첩한 거죠. 미식축구에서 태클이 들어왔을 때 싹 피하면서 앞으로 돌진하는 거. 축구에서 태클이 들어왔을 때 태클을 피하면서 공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민첩한 거죠. 그죠? 전략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런 민첩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달리기는 100m 달리기는 뭡니까? 하나의 목표가 있고 100m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표 지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즉 사실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환경이 잘 변하지 않고 목표가 고정 불변하다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때는 전력 질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조직이 부딪히는 환경의 변화는 이렇게 100m 달리처럼 불변하는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건 다르거든요. 끊임없이 목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단 말이죠. 즉 미식축구에서 태클이 들어오듯이 그 다음에 축구에서 태클이 들어오듯이 환경이 변하고 고객의 니즈가 변한단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속도가 아니라 일점을 향해서 돌진하는 속도가 아니라 그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이런 반응력, 민첩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죠, 사실은.
핵심은 처음에 짰던 그 계획만 잘 실행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 환상, 계획을, 전략을 맹신하는 환상을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짜더라도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면서 바꿀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은 이런 뜻이고, 애자일 방법론의 사례 같은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일단 실행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며 실행을 미루기보다는 불완전해도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일단 실행해보고 안 맞으면, 전략이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드 수정과 배포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높은 개발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페이스북의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그램, 완벽한 코드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제공하고 피드백이 오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적응해서 바꾼다는 거죠. G의 애자일 방법론의 사례는 패스트워크 전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단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 출시하고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빨리빨리 거기 수정사항을 베타 버전을 내고 빨리빨리 바꿔나간다는 거죠. 구글도 이런 거죠. 좋은 아이디어는 최소한의 검증만 거치고 임의로 선정된 일부 부서에 시험 적용해봅니다. 구글 실험실 같은 거 있잖아요. 구글 베타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피플 아날리틱 부서에서 여러 피드백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 시에 개선 과정 거친 다음에 전 부서에 확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완벽한 것보다 일단 실행해보고 고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전략보다 실행을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맹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애자일 방법론에서 우리가 말했다시피 결국은 그 환경 변화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또 다른 함정 중에 하나, 즉 계획의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공하는 기업의 전략은 따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전략이 있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죠. 완벽한 전략이 있다고 믿듯이, 퍼펙트한 전략이 있다고 믿듯이 성공하는 기업의 전략은 따로 있다고 믿는 것도 전략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략을 썼더라도 시장에 적응한 기업과 환경에 어긋난 기업은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거는 전략보다는 사실은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이고, 따라서 우리는 전략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전략과 환경을 서로 끊임없이 교류시키면서 환경 변화의 전략을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략의 함정이라는 책을 쓴 이 마이클 레이너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성공 전략은 실패 전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은 어떤 전략, 성공의 전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전략의 편에 따라서 그 전략이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전략을 맹신해서는 안 되고 전략과 환경의 끊임없는 피드백과 인터랙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애자일하게 민첩하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 변화를 우선시하지 않고 전략을 우선시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소니가 1980년대 때 워크맨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테이프
테이프를 워크맨이라는 걸 갖고 80년대 전 세계 오디오 시장을 휩쓸었어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다가 음원을 듣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더라도 소니 워크맨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플렉스한 거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니가 1990년도 때 미니 디스크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CD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CD롬 알죠? 동그란 거. 그러다가 소니가 다음 시장 전략으로 미니 디스크라는 요런 미니 디스크 요런 거를 내놨어요. 당시에 소니는 이런 포터블한 음원 기기에서는 전 세계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CD 다음으로 내놨던 이 미니 디스크는 정교한 전략과 그리고 자신의 기술력을 집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소니의 계획은 테이프 시대의 어떤 워크맨, 그 다음에 CD 시장에 이어서 제3세대 미니 디스크 시장으로 시장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이었죠. 그죠? 이게 소니 미니 디스크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테이프, CD, 미니 디스크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을 갖고 시대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기술력, 가장 앞선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지속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90년대, 97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아이팟이 등장한 겁니다. 아이팟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미니 디스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으로, 인터넷과 mp3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원, 그러니까 뭐랄까 앨범 전체를 담아내는 미니 디스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얘기 뭐냐면은 이때 소니는 전략도 완벽했고 기술력도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소니 망한 건 왜 실패가 망했습니까? 왜 실패하고 미니 디스크 전략이 망했겠습니까?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은 전략을 맹신했던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세워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전략 못지않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항상 예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전략을 수정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의 패러독스, 잘 만들고 완벽한 전략일수록 실패 확률이 높다는 전략의 패러독스를 해결하려면은 환경 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조직의 적응 역량을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조직은 언제나 잘할 거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미래는 CD 다음에는 미니디스크로 갈 거야. 이런 예측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소니가 몰락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소니는 지금 몰락해 있고 지금 음원 시장은 애플과 삼성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제작하는 업체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완벽한 전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환경 변화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조직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의 어떤 함정, 전략의 패러독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전략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전략을 짤 때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일정하게 예측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런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은 앤디 그로브 전 인텔 CEO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 이제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삼성이라든지 뭐 후발주자들이 하면서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CPU 시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텔은 또 여기 강자가 되는데 그때 인텔이 세계 최정상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는 그 시점이 바로 포기하면서 그 시점을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한 겁니다. 전략적 변곡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볼록했던 곡선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 이런 혹은 이렇게 볼록했던 곡선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요 정점인 순간. 이게 전략적 변곡점의 개념인 거죠.
이 전략적 변곡점을, 그러니까 전략적 변곡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의 규칙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인텔의 예를 들면은, 인텔은 이 기간 동안은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전략적 변곡점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는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로는 지속할 수 없으니까 CPU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사업 전략을 완전히 바꿔낸 거거든요. 이게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전략적 변곡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지만이 전략이라는 계획을 짤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비한 전략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라 퀸트 맥그레스라는 컬럼비아대 교수는 전략적 변곡점이 오는 시점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처음에는 흥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혹은 학자들이 변화가 온다. 좀 있으면 변화가 온다. 급변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막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뭐 우리를 따지면 AI를 예를 들 수 있죠. AI 시대가 온다. AI가 시대가 온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흥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발주자들이 먼저 그 AI라든지 새로운 변화에 뛰어들죠. 새로운 사업이라 생각하고 뛰어들죠. 근데 아직 시장 변화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몽땅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변화가 뭐 별거 아니네 하는 무시 단계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한두 개 성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생성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성숙 단계에 들어옵니다. 성숙 단계는 이제 완전한 변화가 온 단계죠. 즉 전략적 변곡점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규칙이 적응되는 단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전략적 변곡점은 이런 식으로 온답니다. 초빈의 흥분, 그리고 초기 주자들이 망하는, 그러다가 한두 개 성공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완전히 시장 규칙이 바뀌어서 전략적인 변화가 생기는 이런 단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짤 때 지금의 단계가 전략적 변곡점에 온 단계인가 아니면 예비 단계인가 이런 걸 예측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전략적 변곡점이 다가올 거니까 항상 전략을 짤 때는 전략적 변곡점이 온다는 가정하에 짜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지금은 흥분 단계인지 무시 단계인지 생성 단계인지 성숙 단계인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조직을 갖고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직을 성장하기 위해서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분명히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환경 변화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환경에 극적인 변화가 있고 과거의 어떤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은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성공한 거는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알죠? 넷플릭스가 이 사람이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넷플릭스 CEO입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 공학자인가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데이터 공학 쪽의 어떤 공학도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1997년도 때 넷플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도 더 된 시점에 넷플릭스를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하는 서비스가 올 것이다 예상하고 넷플릭스를 만들었는데 당시 97년도는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렸고 또 저작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우편을 활용한 DVD 렌탈 사업으로 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때죠. 리드 헤이스팅스는 전략적 변곡점이 올 거라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영화라든지 드라마 혹은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보는 시점이 올 거라는 전략적 변곡점을 예상했어요.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97년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인터넷이라든지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리면서 DVD 렌탈 사업을 한 거죠. 우편으로.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02년도가 됐을 때도 이미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우리
넷플릭스는 이제 콘텐츠 스트리밍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20년 전에 창업하고 10년 지나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역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때 유튜브가 막 인기를 얻는 걸 보고 본격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사실상 전 세계 콘텐츠 스트리밍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주말에 넷플릭스 보는 게 인생의 낙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넷플릭스만 있으면 무인도에 뭐 1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2010년도가 돼서야 전략적 변곡점을 맞아가지고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세상의 대세가 되는, 즉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서 넷플릭스가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전략적 변곡점은 이 헤이스팅스가 사업을 시작할 때 왔던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예상했지만은 무려 실제 전략적 변곡점을 맞았던 거는 20년이 지나서예요. 그리고 20년을 어떻게 때웠냐면은 우편으로 DVD를 렌탈하면서 때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2010년도 때도 망설이다가 유튜브를 보고 과감하게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 변곡점은 예상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예상하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환경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헤이스팅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 전략적 변곡점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처음 준비할 때부터 넷플릭스를 창업할 때부터 콘텐츠 스트리밍을 준비했던 회사거든요. 이 사람이 컴퓨터 공학자니까. 아니, 공학도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 변곡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전략을 잘 짜라. 잘 짜지만은 그 전략은 아마 실패할 것이다. 왜 실패하냐면은 환경 변화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첩하게, 애자일하게 적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변곡점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때릴 준비하는 전략을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전략을 잘 짜지만 전략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이것으로써 12주차 강의, 이른바 전략적 오류, 전략의 오류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22일까지 각 조는 팀당 3개에서 최대 5개 정도의 전략 방향, 그거를 저한테 이메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 전략을 짰는지 간단한 설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좀 생각을 한 다음에 24일 날 원래 강의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총학생회에서 2주 정도 온라인 수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줌 강의를 통해서 토론하고 피드백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3주 수업은 줌 강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12주차 전략적 기획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